안녕하세요. 수키딥독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소녀는 문장 곳곳에 언유와 상징이 넘쳐나기에 읽고 나면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 속에 담긴 언유와 상징의 의미를 하나하나 느끼며 읽을수록 책의 진가가 더욱 잘 드러나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소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80년대의 아일랜드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은커녕 한 가정에서조차도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도 제대로 된 돌봄도 경험하지 못한 채 무책임과 방임 속에 방치됩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종교적 억압과 오랜 식민지적 잔재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결국 제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그들의 정서적 문화적 마비를 지적한 지가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1980년대의 아일랜드는 그들의 마비가 더욱 누적된 채 마비의 정점에 놓여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제약의 어둠과 절망의 시대가 있었기에 급기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의 상태로까지 밀려나게 되고, 이 어둠과 절망이 1990년대 이후 아일랜드의 초고속 성장기인 켈틱 타이거 시대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클레어 키건의 소설 대부분은 죄악의 정체와 마비를 보여준 시대인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맡겨진 소녀도 1981년의 여름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는 정치적으로는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정부와 IRA의 무력 충돌이 극심했던 때로 분열은 극에 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극한의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있던 시기였으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아일랜드가 유럽의 최빈국 중의 하나로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떠났고, 국내에 남겨진 사람들은 경제적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와 국가정책 등의 이유로 출산율은 높았지만 돌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서적 마비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맡겨진 소녀의 아버지는 1980년대 아일랜드 사회가 지닌 정치, 경제, 사회적 마비의 구현체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대안을 찾지도 않으며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 또한 전혀 없는 국가 혹은 가장을 상징합니다. 이 무력한 가장은 아이를 양육할 힘조차 없으며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은폐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도 올해 근초는 참 잘 됐잖아요. 이렇게 잘 된 건 또 처음 봐요. 아빠가 말한다. 근초를 넣다가 습가래에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가 쪼개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17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아빠가 왜 근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한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감자에 약도 쳐야 되고. 아빠는 이렇게 농사일에 관심이 많은 부지런한 농부인 척합니다. 아빠의 습관적 거짓말은 무능한 가장이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고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빠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양육 등 모든 집안일을 엄마에게만 떠넘기고 자신은 노름으로 농촌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소까지 날려버리는 인물이죠. 이 무능한 가장이 자신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습관처럼 늘어놓으니 집안의 비밀은 늘어만 가고 부끄러운 일 또한 늘어만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방어 기제로 정서적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정서적 마비에 빠진 아빠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어떤 말이든 그 말 속에는 냉소와 비아냥이 어려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애가 말썽을 안 피워야 할 텐데요. 그런 다음 나를 본다.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아빠의 냉소와 비아냥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때는 우리 독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킨셀라 부부의 아들이 사고로 거름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문장은 비수처럼 우리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리고 아빠의 행동은 무례합니다. 19쪽을 보시면 아빠가 비트 피클로 손을 뻗어서 서빙 포크 대신 자기 포크로 접시에 담는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마비된 아빠는 소녀의 감정이 어떨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녀 앞에서 소녀를 식량만 축내는 입 정도로만 여기는 발언들을 쉴 새 없이 합니다. 그러고는 짐을 내려놓듯 소녀를 내려놓고 소녀의 짐 가방은 내려놓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맡겨진 소녀는 이런 무능력하고 정서적 마비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무관심과 방임 속에서 방치된 채 자랍니다. 그런데 엄마의 출산일이 임박해지자 소녀는 먼 친척집에 맡겨질 처지에 놓입니다. 언니들도 있고 남동생도 있지만 소녀 혼자 맡겨질 것입니다. 엄마와 언니들과 남동생이 있는 익숙한 집을 떠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집에 혼자 맡겨질 소녀의 심정은 어떨까요? 미지의 세계로 혼자만 떨어져 나가야 하는 불안과 공포 그 이상의 감정적 동요를 겪고 있겠지요. 그런 심리적 불안 속에서 소녀는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15쪽을 보시면 얼마 동안 맡아달라고 하지? 원하는 만큼 데리고 있으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하면 돼? 아빠가 말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늘 그러잖아. 이 문장들의 글자 폰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소녀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소녀는 오늘 아침 엄마가 촘촘히 따준 머리를 차에 오르자마자 풀어헤쳐 버립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따은 머리를 풀고 뒷좌석에 누워 뒷창을 통해 하늘을 본다. 얼기설기 지나가는 전선에 걸킨 나무들과 하늘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이 전선에 걸킨 나무들은 상처 입은 소녀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녀의 마음은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소녀는 불안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킨셀라 아주머니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 집 앞에서 소녀는 자신의 마음을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11쪽을 보시면 아빠, 나무 좀 봐요. 아픈가 봐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마비된 아빠는 소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수양버들이잖아 라는 대답으로 일축합니다. 이렇게 소녀는 불안과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친척집에 도착해 반짝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집시같이 지저분한 자신의 모습이 입구의 간목들은 네모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고 하얀 이 집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소녀의 마음은 더욱 위축됩니다. 그런데 13쪽을 보시면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기 엄지를 핥더니 내 얼굴에 묻은 뭔가를 닦아준다. 뭔지 모를 것을 말끔하게 닦아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에 뭔지 모를 불안을 닦아낸 소녀는 조금은 안도하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부엌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지요. 킨셀라 아주머니의 부엌에 앉은 소녀는 14쪽을 보시면 부엌으로 들어가니 빵을 굽는 냄새 외에도 소독약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살짝 난다. 얇은 베이스추리는 시럽이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뜨겁고 바삭하게 구워졌다. 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오지만 부엌은 뜨겁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으며 김이 오르자 철제 뚜껑이 달각 끓인다. 딱딱하고 깨끗한 바닥 타일 위로 길게 뻗은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내 의자에 닿을락 말락한다. 무언지 모를 불안을 털어버린 소녀는
뜨겁고 깨끗하고 고요한 부엌에서 소리, 냄새,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 등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감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집니다. 소녀의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의 즐거움들이죠. 소녀의 집은 늘 이렇습니다. 89쪽에서 90쪽을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축축하고 차갑다. 리놀륨 바닥은 더러운 발자국 두성이다. 이런 공간에서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지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뜨겁고 고요하고 깨끗한 킨셀라 아주머니의 부엌은 모든 감각을 깨우는 부엌입니다. 모든 감각을 깨우는 부엌에 앉은 소녀는 어느새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사라지고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자신의 의자에 닿을락 말락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소녀가 아주머니와 자신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징적 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근초가 아직도 다 안 됐어? 아주머니가 말한다. 좀 늦은 거 아니니? 이 부분은 해가 비칠 때 근초를 말려라는 속담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는 법. 삶에서 이 적당한 때를 놓치면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그 순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게 되는 그 순간. 지금 소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사랑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소녀는 놓여 있습니다. 조금은 늦은 듯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소녀는 킨셀라 부부 집에 맡겨집니다. 클레어 키건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들의 마비를 답습하지 않고 생생한 생명력을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과 돌봄과 섬세한 배려라는 자양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킨셀라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도 한여름의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과도 같은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킨셀라 부부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스러운 돌봄은 뜨거운 목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4쪽을 보시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는 건 처음이다. 손톱 밑에 때는 쪽집게로 빼낸다. 샴푸로 머리를 감고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 거기엔 또 다른 것,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있다. 나는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지만 여기는 새로운 곳이라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라고 소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녀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며 자신의 불안과 상처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곳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소녀의 짐을 가져가 버린 부주의한 아빠 탓에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죽은 아들의 옷을 입힐 기회를 얻게 되고 이것으로 아주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상처받은 모승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깨끗하게 목욕한 소녀에게 아주머니는 우물물을 길어오자고 말합니다. 우물을 향해 걸어가는 소녀는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28쪽을 보시면 우린 둘 다 말이 없다.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는다. 우물은 킨셀라 부부의 정신의 세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소녀는 그 정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숨결을 아주머니가 어떻게 느끼게 될지 궁금합니다. 소녀는 자신의 숨결을 아주머니가 원래부터 같은 식구이기라도 하듯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안도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소녀는 30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머그잔을 다시 물에 넣었다가 햇빛과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 올린다. 나는 물을 6잔이나 마시면서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 생각한다.
소녀는 이렇게 머그잔을 햇빛과 일직선으로 들어올린 후 물을 마시면서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되기를 기원하는 자신만의 의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소녀가 마신 6잔의 물은 사랑과 돌봄에 대한 정서적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그 물맛은 30쪽을 보시면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 이것은 아빠로부터의 정서적 연결을 끊어내고 느끼는 자유로운 해방감을 물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녀는 이렇게 우물에서 킨셀라 아주머니의 가족이 되려는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고 스스로도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우물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와 손을 잡고 돌아옵니다. 양동이 때문에 균형을 잃을 것 같은 아주머니를 자신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없으면 아주머니는 분명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소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 틀림없이 양동이를 2개 가져왔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소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며 아주머니의 섬세한 배려를 느낍니다. 소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나는 이런 기분을 언제 느껴봤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그랬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기억할 수 없어 행복하기도 하다. 소녀는 이렇게 처음 접하는 따뜻한 사랑과 섬세한 배려를 느낄 때마다 이런 양가적 감정을 가지면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성장해 갑니다. 낯선 장소에서의 첫날 밤의 긴장과 우물에서 마신 6잔의 물의 결과는 다음날 아침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겪어본 적 있는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소녀는 이 사실을 아주머니에게 바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워 하지만 킨셀라 아주머니는 이 실수를 섬세한 배려와 재치로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소녀로 하여금 실수해도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구나, 실수해도 나라는 존재가 미움받지 않구나 하는 수용의 마음과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주머니의 더 섬세한 배려가 이어집니다. 물론 이 배려는 소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루어집니다. 42쪽을 보시면 피부 관리를 위한 비밀요리법에 가깝다며 시리얼을 우유에 붓지 않고 먹게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맨발을 느긋하게 어루만지며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발가락이 길고 멋지구나, 멋진 발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이 저녁 시간 동안 소녀는 얼마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키거는 이 장면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렇게 사소하지만 섬세한 배려와 정성스러운 돌봄이 필요하다. 징계 대신 배려를, 수치심 대신 즐거움을 통해 또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게 될 안정감과 안전감이 얼마나 성장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정성과 사랑만이 유전처럼 전해지는 정서적 마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이것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 아직 어른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무관심과 방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과 섬세한 배려로 그들의 생명력을 생생하게 키우고 주체적 존재로 키우자는 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녀는 킨셀라 부부의 집에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49쪽을 보시면 너한테 옷을 사입힐 때가 지난 것 같구나 라며 소녀에게 맞는 새 옷을 사입히려 합니다. 이것은 더 오랜 시간 모성의 감각을 느끼고 싶었던 킨셀라 아주머니에게
또 다른 상실의 시간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상실의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은 아주머니의 마음은 50페이지를 보시면 구스베리를 계속 다듬지만 손을 뻗을 때마다 조금씩 더 느려지고 또 느려진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지만 아주머니도 소녀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을 떠나보내고 소녀를 소녀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화장실에서 오열을 토해낸 후 소녀에게 맞는 새 옷을 사러 갑니다. 소녀에게 소녀 자신에 맞는 새 옷은 사랑과 돌봄을 체화한 소녀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아들의 옷을 벗고 자신에게 맞는 새 옷을 입은 소녀는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햇빛 아래에 새로운 자신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저씨로부터 1파운드의 용돈을 받아 아이스크림도 사고 사탕도 사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무거운 소식이 기다립니다. 이것으로 소녀는 삶은 언제나 예측불허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킨셀라 부부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소녀는 죽음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서적으로 마비된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밀드러드라는 인물의 말투, 소녀를 배려하지 않고 걸어가는 걸음걸이, 이상한 비웃음, 남의 불행을 탐지하려는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그녀의 집의 외관과 내부의 묘사를 통해 정서적으로 마비된 인물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 한 예를 보면 65쪽, 입 딱 치고 들어가 아주머니가 검정개에게 말한다. 관목은 웃자랐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어수선하고. 밀드러드라는 인물은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않고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정서적으로 마비된 인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내면에 보편적으로 내재된 악덕들이기도 합니다. 밀드러드의 마비된 모습은 킨셀라 부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그들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귀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느끼게 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과 관심인지를 체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70쪽을 보시면 나는 작은 주택에 사는 그 아주머니를 그 여자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하다가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크다란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걷는가 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차이들이 얼마나 크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를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할 만큼 소녀는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밀드러드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들은 소녀의 혼란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아저씨는 밤 산책을 제안합니다. 아저씨가 손을 잡자마자 70쪽을 보시면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힘든 기분이지만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날 소녀는 달빛이 환히 비치는 달밤에 아빠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특별한 추억을 많이 쌓습니다. 맨발로 모래도 밟아보고 바닷물의 파도도 느끼고 아저씨의 목말도 타면서 진정한 사랑을 마음껏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소녀에게 삶의 지혜 하나를 전수합니다. 73쪽을 보시면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건은 남의 험담과 뒷말을 캐고 소비하면서 자신의 삶은 돌보지도 않아 정서적 마비로 이어지는 아일랜드인들의 언어적 습관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선택은 주체적 존재로서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에 침묵하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76쪽을 보시면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나서 목요일에 편지가 온다. 놀랍기보다 가슴이 철렁한다. 이 비는 이별을 앞두고 있는 소녀의 마음을 은유합니다. 그리고 이 비로 인해 우물의 수위가 차오르는 만큼 그들의 사랑과 신뢰 또한 깊어만 갑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아주머니를 위해 찬물을 준비하기 위해 우물로 갑니다. 그리고 킨셀라 부부의 깊은 사랑 속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싶은 무의식적 충동으로 우물에 빠집니다. 우물에 빠짐은 새로 태어나려는 소녀가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통과의례 같은 것입니다. 킨셀라 부부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 그 존재는 이 통과의례를 감행함으로써 깊어진 우물에서 스스로 헤치고 올라올 만큼 더 단단해졌고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거뜬히 버텨낼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소녀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글자를 깨치기 위해 읽었던 책들은 소녀의 내면의 성장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며 이것들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사랑과 돌봄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는 예전과 전혀 바뀌지 않는 마비로 얼룩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그 증거로 재채기를 하고 코를 푸는 소녀에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지만 96쪽을 보시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묻고 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자랐다. 입을 다물기 딱 좋은 기회다. 이렇게 소녀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지킬 힘이 있음을 그리고 엄마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킨셀라 아저씨에게로 달려갑니다. 97쪽을 보시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내 발이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데려간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저씨를 향해 계속 달렸고 아저씨의 품에 부딪힌다. 98쪽을 보시면 아저씨 품에서 내려가서 나를 자상하게 보살펴준 아주머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더욱 심오한 무엇인가 때문에 나는 아저씨 품 안에 안긴 채 꼭 잡고 놓지 않는다. 아빠, 내가 그에게 경고한다. 그를 부른다. 아빠. 더 심오한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킨셀라 아저씨를 아버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즉 에피파니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깨달음의 순간이며 자신에게 사랑과 정성스러운 돌봄을 보여준 정신적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줘야겠다는 결단의 순간인 것입니다. 키건은 2010년대, 즉 아일랜드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그때 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시대, 마비가 정점을 찍었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쓰게 되었을까요? 아일랜드는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금융위기 전까지 초고속 성장을 하며 달려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키건은 고도의 성장 속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에 발목이 잡힌 채 또다시 정체의 조짐을 보이는 아일랜드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일랜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그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마비가 또다시 찾아오기 전에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돌아보고 짚어볼 성찰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고 싶은 고심에서
티건의 소설은 탄생되었다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둠과 절망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사랑과 배려의 실천은 말투나 걸음걸이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이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스퀴딥독은 맡겨진 소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일랜드의 켈틱 타이거만큼이나 압축된 성장을 보인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조언이라 생각하며 스퀴딥독에 맡겨진 소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장들이 가슴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스퀴딥독의 분석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